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여정에 함께하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항공우주 그리고 또 국방 분야에서 요즘 정말 주목받는 기업이죠. 드라간플라이 잉크입니다. 티커로는 DPRO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2025년 10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9.53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드론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국방이라던가 또 공공안전 분야의 솔루션 제공자로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드라간플라이, DPRO죠. 이 기업의 현재 위치는 어디고 또 미래 가능성은 어떨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입체적으로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정보 조각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핵심을 좀 제대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드라간플라이, DPRO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파도랄까요? 그런 거시 환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항해에 어떤 외부 바람들이 불고 있을까요? 네, 이 DPRO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걸 좀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기업 외부 환경 분석 트리죠. 패슬 분석이라고 하는데 정치, political, 경제, economic, 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ical, 법률, legal, 그리고 환경, environmental 이 6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림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아, 패슬 분석이요? 네, 그 6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본다는 거군요. 그럼 제일 먼저 정치적인 요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첫째로 정치적, political 요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계속 갈등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국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군사용 드론 수요를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국방 예산 증가가 직접적으로 군용 드론 수요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같은 경우 자국산 드론이나 아니면 동맹국에서 만든 드론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이게 DPRO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DPRO는 캐나다 기업이지만 미국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거든요. 아,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같은 정책이 캐나다 기업인 DPRO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것 좀 흥미로운데요? 네,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고 또 북미 방위 산업 생태계 안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 자국산은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중국산 드론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미국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DPRO에게 어떤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나요?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정책적 흐름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미 육군과의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아, 미 육군과 직접 계약을 했다고요? 그건 정말 큰 건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의 주요 방산 유통업체 중 하나인 글로벌 오더넌스라는 회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겁니다. 글로벌 오더넌스요? 아, 유통망 확보 차원이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순한 뉴스거리나 기대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DPRO의 기술력과 제품 신뢰도가 실제 미국의 까다로운 국방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바람을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그걸 타고 실질적인 항해를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와, 미 육군 계약이랑 글로벌 오더넌스와의 파트너십. 이게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이자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는 점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인,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글로벌 경제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할 텐데요.
네, 경제적 영향요. 확실히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상업용 드론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망설이거나 새로운 드론 시스템 도입을 미룰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도 지갑을 닫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디프로, DPRO가 주력하고 있는 국방이나 공공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좀 덜 민감한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 예산이라는 게 단기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훨씬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력 시장이 국방 쪽이라서 일반적인 경기 침체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디프로, DPRO의 내부 재무 상태인데요. 이게 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내부 재무 상태요? 아까 살짝 언급하셨던 손실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 자금을 대부분 외부 투자 유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받아야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거시경제지표 변화, 예를 들어서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직접적으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빌려오는 비용, 즉 이자가 비싸지는 거니까요. 이것이 DPRO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 성장을 위한 연료는 계속 필요한데 그 연료값이 외부 경제 상황에 따라 비싸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군요. 양날의 검같네요. 국방시장은 안정적이지만 자금 조달은 경제 상황이 민감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DPRO를 볼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시장 기회와 내부 재무 리스크. 이 균형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사회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드론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사회적인 수용도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로 사회적, 소셜 측면을 보면 전반적으로 드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 예전보다 사람들이 드론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드론 하면 주로 군사용이나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 약간 그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류 배송부터 시작해서 재난 현장 구조 활동,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의 정밀 관리까지 우리 실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드론의 유용성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택배 드론이라든가 산불 감시 드론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드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은 줄어들고 대신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드론 시장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DPRO 같은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사회적 수용도 증가가 시장 확대의 기반이 된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기술적 유의는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기업이니까요. 기술적 발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드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엔진입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AI 기술 기반의 자율비행 능력 향상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조종해야 했지만 이제는 드론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죠. 또 여러 대의 드론이 마치 벌떼처럼 함께 움직이면서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비행, 영어로는 스워밍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도 주목받고 있고요. 아, AI 자율 비행이랑 군집 비행이요?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고성능 센서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라이다 센서 같은 걸 탑재하면 어두운 밤이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주변 지형 지물을 3차원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고성능 센서들이 드론의 활용 범위를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요?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죠? 맞아요. 바로 그 기술입니다. DPRO 역시 이런 기술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팔라다인 AI 같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과 협력해서 자사의 드론의 최첨단 AI 기술을 접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팔라다인 AI와의 협력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뭐 AI 기능 좀 추가하는 정도인가요? 단순히 기능 추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 경쟁사들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특정 자율 비행 시나리오, 예를 들면 GPS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 실내 환경이나 지하 공간 같은 곳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별화된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아요. 아, GPS 음영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 같은 거요? 그건 확실히 군사적으로나 재난 대응에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 따라가기가 아니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뭐랄까 전략적인 비대칭 우위 확보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AI와의 결합을 통해서 남들이 못하는 걸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AI와의 결합이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의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노리는 전략이라는 말씀.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기술 발전이 정말 중요하군요. 자, 그럼 5번째, 법적 또는 규제적 요인은 어떻습니까? 특히 드론 분야는 규제가 늘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법적, 규제적, 리걸 레귤레토리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바로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장거리 비행, 즉 비가시권 비행, BVLOS, 비욘드 비주얼 라인 오브 사이트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입니다. BVLOS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드론을 조종사의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만 날리도록 제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제가 풀려서 BVLOS, 즉 비가시권 비행이 자유로워지면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정말 획기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서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물류 배송이라든가 광범위한 지역의 인프라 점검, 예를 들어 송요관이나 송전탑 같은 거요. 그리고 넓은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 등등. 지금은 조종사가 계속 따라가거나 중간 지점에 있어야 해서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DPRO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장 확대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와, BVLOS 규제 완화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규제 완화 움직임은 좀 있나요? 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안전 기준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방향 자체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BVLOS 규제 외에도 각국 정부가 드론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법규를 정비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도 시장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텔 분석의 마지막 요소네요. 환경적 요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환경적, environmental 요인을 보면요. 이것도 새로운 기회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산불 발생 시에 드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발화 지점이나 확산 경로를 감시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드론은 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시라든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한 생태계 모니터링, 또 정밀농업을 통해서 비료나 농약 사용을 최적화해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등 환경관리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DPRO도 이런 환경 관련 솔루션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산불 감시, 환경 모니터링, 정밀 농업까지 환경 분야에서도 드론의 쓰임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군요. 자, 이렇게 패스트 6가지 거시 환경 요인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정치적인 순풍, 예를 들어 국방 예산 증가나 자국 우선 정책 같은 거요.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DPRO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상황에 따른 자금 조달 리스크라던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규제 환경 같은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참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정말 뚜렷하게 공존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외부 환경의 파도를 봤으니 이제 DPRO가 직접 항해해야 하는 바다, 즉 이 드론 산업 자체의 경쟁 구조는 얼마나 거칠고 또 매력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분석들이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포터즈 5 Forces 모델이죠. 이걸 통해서 산업의 매력도와 경쟁 강도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터의 모델은 특정 산업의 구조적인 매력도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기업이 어떤 경쟁 압력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아주 유용한 틀이죠.
이걸 통해 DPRO가 처한 경쟁 환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힘, 산업 내 기존 경쟁자들 간의 경쟁 강도부터 좀 볼까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첫째, 산업 내 경쟁 강도, intensity of rivalry는 한마디로 매우 높음, 하이입니다. 정말 치열해요. 매우 높다고요. 네. 일단 상업용 드론 시장만 보면 뭐 다들 아시는 중국의 DJI가 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 라인업 면에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DJI. 정말 대단한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DPRO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군수나 공공안전 부분을 보면 여기는 또 다른 강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나 보잉 같은 아주 거대한 전통 방산업체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와, 제너럴 아토믹스, 보잉 같은 회사들이요. 정말 거인들인데요. 네. 게다가 이런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기술, 예를 들어 뭐 고성능 센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임무 수행 능력에 특화된 수많은 전문 스타트업들도 계속 생겨나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와 경쟁해야 한다니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DPRO는 어떻게 차별화를 하려고 하나요? DPRO의 전략은 범용 드론 시장에서 DJI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특정 임무, 예를 들어서 정찰이나 감시 혹은 의료품 같은 특정 물품 수송 등에 최적화된 고성능 드론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한 미군 계약 같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기술력과 신뢰도를 어필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특정 분야 특화와 맞춤형 솔루션으로 승부한다. 네, 그게 DPRO의 생존 전략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힘,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 위협은 어느 정도일까요? 진입 장벽은 좀 있습니까? 신규 진입자의 위협, threat of new entrance는 중간, moderate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낮지는 않아요. 중간 정도요? 어떤 요인들이 진입 장벽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요인들이 진입을 쉽게 만드나요? 네, 진입 장벽으로는 일단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R&D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군수 시장에 진입하려면 아주 엄격한 국방 규격이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또 복잡한 항공 관련 규제들도 다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기술 개발도 어렵고 규제 문턱도 높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정도로 보는 이유는 이 드론 시장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5%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시장이 크다 보니까 자본력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새로운 경쟁자는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다른 분야 대형 기술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의 강자들이 이 드론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긴 하지만 시장의 매력 때문에 새로운 경쟁 위협은 늘 존재한다. 네, 이것도 DPRO에게는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힘. 드론을 대체할 만한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유인 항공기라던가 다른 로봇 같은 거요. 대체제의 위협, threat of substitute은 비교적 낮음에서 중간, low to moderate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주 위협적이진 않다는 거죠.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물론 특정 임무에서는 유인 항공기나 지상 로봇 아니면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드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넓은 지역을 촬영한다면 위성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드론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를 보면 비용 효율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드론이 훨씬 유리합니다. 비용 효율성과 안전성이요? 네. 예를 들어 위험한 지역을 정찰한다고 할 때 유인 항공기를 보내면 조종사의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요. 그런데 드론은 그런 위험 부담이 없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또 필요할 때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 예를 들어 붕괴된 건물 내부라든가 그런 곳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은 드론만의 거의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드론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혁신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드론만의 고유한 가치, 특히 비용, 안전, 신속성 측면에서 대체하기 어렵다. 네, 그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힘으로 넘어가서 구매자, 즉 고객의 힘은 어떤가요? 특히 DPRO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는 정부나 군대 같은 경우는 협상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구매자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 of buyers는 매우 높음, 하이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매우 높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정부기관이나 군대 같은 대규모 구매자들은 기본적으로 구매 물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가격만 싸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성능 요구사항, 예를 들어 특정 환경에서의 비행시간이라든가 탑재할 수 있는 센서의 종류나 성능 같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든요.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롭군요. DPRO가 만약 소수의 대형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 구매자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소수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위험할 수 있겠네요. 고객의 힘이 강하다는 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포터의 5가지 힘 분석 마지막입니다. 드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힘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배터리나 센서 같은 핵심 부품 공급사들이요. 이들의 협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공급자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는 중간, moderate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정도죠. 중간 정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드론에 들어가는 많은 일반적인 부품들은 사실 경쟁 시장에서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공급사들의 힘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고성능 센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라이다 센서라든가 특정 성능을 내는 반도체 칩 혹은 아주 가볍고 오래가는 고효율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들입니다. 그런 핵심 부품들은 좀 다른가요? 네. 이런 핵심 부품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전문 기업들만이 생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DPRO 입장에서는 이런 소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들 소수 공급업체가 시장에서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DPRO에게는 부품 가격 인상이나 생산 차질 같은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핵심 부품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이 DPRO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심 부품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것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포터의 5가지 힘 분석을 통해 DPRO가 속한 산업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종합해보면 내부 경쟁은 정말 극심하고 강력한 구매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해야 하면서 동시에 핵심 부품 공급망도 잘 관리해야 하는 그야말로 매우 도전적인 환경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기술력과 전략 그리고 실행력이 필요한 환경이죠. 자, 그럼 이런 아주 거친 외부 환경과 산업 구조 속에서 DPRO라는 이 배 자체는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또 어떤 약점이나 구멍은 없는지, 이제 그 내부 역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한 분석 툴이 바로 SWOT 분석이죠.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s, 이 4가지 요인을 통해 DPRO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SWOT 분석은 기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전략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DPRO의 전략적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DPRO가 가진 강점, 스트렝스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점들이 DPRO를 특별하게 만드나요? 네, DPRO의 강점, 스트렝스라면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업계에서의 오랜 역사와 경험입니다. DPRO는 1998년에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이 드론 업계에서는 거의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설립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는 분명히 DPRO의 탄 자산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오래됐다는 걸 넘어서 실제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과 그를 통해 검증된 기술적 신뢰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국방이나 공공안전처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런 오랜 업력이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오랜 역사와 경험이 곧 신뢰도로 이어진다. 중요한 강점이네요. 또 다른 강점은 없을까요? 네, 앞서 패스틀 분석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미 육군 및 주요 방산 유통업체인 글로벌 오더넌스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DPRO가 미국의 까다로운 국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뜻이고 또 앞서 말한 진입장벽을 넘어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요소입니다. 이런 강력한 국방 네트워크가 두 번째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과 글로벌 오더넌스라는 핵심 파트너. 네, 확실히 강력한 네트워크네요.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은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방 및 공공안전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농업이라든가 에너지, 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드론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거든요. 특정 분야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국방 외에도 농업, 에너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이것도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꼽자면 앞서 기술 요인에서도 언급했던 팔라다인 AI와의 협력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 AI나 첨단 센서 기술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자사 제품에 접목하려는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오는 신뢰도, 미 육군 등과의 강력한 국방 네트워크, 다각화된 산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AI 같은 첨단 기술 접목 노력, 이렇게 4가지 정도가 DPRO의 핵심 강점이군요. 확실히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내세울 만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DPRO가 가진 약점, weakness는 무엇일까요? 아까부터 계속 재무적인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역시 그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일까요? 그렇습니다. DPRO의 약점, weakness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재무적 취약성입니다. 재무적 취약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앞서 경제적 요인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우려사항이죠. 계속 적자를 보고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약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 투자 유치, 특히 유상증자 같은 방식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즉 주식 한 주당 가치를 떨어뜨리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지분 가치가 희석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외부 자금 의존 구조는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만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약점입니다. 지속적인 적자 및 현금 소진, 그리고 외부 자금 의존 및 주주가치 희석 리스크.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약점들이네요. 또 다른 약점은 없을까요?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약점은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DPRO의 주가는 실제 회사의 재무 성과나 실적 개선보다는 미군 계약 체결이라던가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 같은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등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 펀더멘털보다는 뉴스나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 보니 투자 관점에서는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도 분명한 약점 중 하나입니다. 재무적 불안정성, 외부 자금 의존 및 희석 위험, 그리고 높은 주가 변동성.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드시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약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점과 약점을 가진 DPRO에게 주어진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은 무엇일까요? 수학 분석의 나머지 두 부분이죠. 기회, opportunities와 위협, threats입니다. 네, 먼저 기회 요인을 살펴보면 이건 매우 명확하고 또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전 세계 드론 시장 자체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장의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은 DPRO에게 가장 큰 기회 요인입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기회 요인이죠. 둘째, 패스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특히 군용 드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DPRO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역설적으로 DPRO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방비 증액과 군용 드론 수요 급증. 이것도 강력한 기회 요인이네요. 네. 세 번째 기회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정치적 요인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산 드론에 대한 견제 심리가 커지면서 북미 지역 기업인 DPRO가 반사 이익을 얻거나 정책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 드론 기업 우대 정책. 이것도 DPRO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회 요인을 꼽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론 배송이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응용 분야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런 신규 시장의 창출은 드론 산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여주고 DPRO에게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장 자체의 고성장, 국방 수요 급증, 정책적 지원 가능성, 그리고 드론 배송이나 UAM 같은 신규 시장 창출까지 기회 요인만 놓고 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위협 요인도 존재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경쟁 환경이 치열하다는 점은 앞서 포터 분석에서 확인했고요. 네, 위협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역시 앞서 포터 분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정말 살벌할 정도로 치열한 시장 경쟁입니다. 경쟁이 가장 큰 위협이다. 네, DJI 같은 상업용 시장의 강자뿐만 아니라 보잉이나 제너럴 아토믹스 같은 방산 대기업, 그리고 수많은 전문 스타트업들까지 경쟁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DPRO에게는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경쟁자네요. 또 다른 위협 요인은 없을까요? 두 번째 위협 요인으로는 소수의 대형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 계약 같은 큰 건 하나에 회사의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후속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실적 변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할 위협 요인입니다. 특정 대형 계약 의존성에 따른 실적 변동 리스크.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 위험 요인은 규제 관련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기회 요인으로 BVLS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안전이나 보안 관련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거나 혹은 규제 완화 자체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늘 존재합니다. 이런 규제 변화는 DPRO의 사업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규제 강화나 지연 가능성, 이것도 변수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험 요인을 하나 더 꼽자면 이건 좀 시장 내부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부 투자자들이 DPRO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소위 말하는 공매도 비율, 하이 쇼트 인터레스트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공매도 비율이 높다고요? 그게 왜 위험 요인이 되나요?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장의 일부 참여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이나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매도가 반드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소수 계약 의존 리스크,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공매도 비율까지. 기회만큼이나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군요. 자, 이렇게 SWOT 분석을 통해 DPRO의 강점으로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요약하자면 뛰어난 기술력과 핵심 파트너십이라는 강점, 그리고 성장하는 시장과 국방 수요라는 강력한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재무적 불안정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큰 위협이 공존하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DPRO의 재무 상태와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계속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들, 어떤 지표들이 그런 특징을 뒷받침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DPRO의 재무제표나 관련 자료들을 보면 그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외형 성장세는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2분기 제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7%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요?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회사가 시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장은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계속해서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나 판매 관리비 같은 비용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상황인 거죠. 매출은 느는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구조군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 R&D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영업활동에도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필요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언제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어서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까 비유를 들었듯이 밑빠진 독에 물은 계속 붓고 있는데 그 독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성장을 위한 투자인 건 알겠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크군요. 그럼 그 붓는 물, 즉 운용자금은 계속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앞서 약점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로서는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을 유상증자와 같은 외부자금 조달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될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외부자금 의존 구조를 얼마나 빨리 벗어나서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느냐가 DPRO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현금 창출 능력 확보, 그게 핵심 과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실적보다는 뉴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네, 주가 변동성이 정말 극심하다는 것이 DPRO 주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미군과 몇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하나가 나오면 주가가 하루 만에 몇십 %씩 급등하는 시기죠.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또 급락하고요. 와, 정말 롤러코스터 같네요. 실적보다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니.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 DPRO의 주가가 회사의 실제 재무 성과나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같은 내재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 즉 기대감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뉴스나 시장의 분위기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성향이 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매매하는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겠네요. 단기적인 급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변동성 가치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성향인지 그리고 DPRO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아직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DPRO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 지금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그 부분이 또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놀랍게도 애널리스트들은 DPRO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재무적으로 불안정한데도요? 네, 제가 확인한 자료들에 따르면 DPRO를 커버하는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의 평균치는 약 10.50달러 수준이고 심지어 가장 높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은 14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평균 목표 주가가 10.5달러, 최고는 14달러요. 현재 주가가 9.53달러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DPRO가 현재 겪고 있는 재무적인 어려움, 즉 지속적인 적자나 외부 자금 조달 같은 문제들을 결국에는 극복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확보한 계약들, 예를 들어 미 육군 계약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국방 및 공공안전 드론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드러난 위험 요인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미래 성장성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청사진을 더 강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결국 그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DPRO의 실행력에 달린 거겠죠? 계약을 실제로 잘 이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야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DPRO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전망을 참고로 나되 맹신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회사의 실제 성과를 추적하고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패스틀 분석, 포터의 5가지 힘 분석, 수업 분석, 그리고 재무 및 주가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DPRO라는 기업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는데요.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DPRO라는 기업의 본질, 그 핵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DPRO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핵심을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DPRO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 특히 지정학적 안보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국방 및 공공안전 드론 시장이라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기회의 땅, 국방 드론 시장의 중심에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여러 번 강조했던 미 육군 및 주요 방산기업 글로벌 오드넌스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계약 몇 건을 따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DPRO의 기술력과 제품의 신뢰도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국방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자 투자자들이 현재 DPRO가 겪고 있는 여러 재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결국 그 미군 계약과 파트너십이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DPRO의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수많은 적자 드론 스타트업 중 하나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핵심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밝은 기회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앞서 계속 지적했던 약점들이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DPRO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지속적인 적자 구조와 불안정한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기회가 있어도 계속 돈을 까먹고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돈을 벌어야죠. 네. 그래서 DPRO의 미래는 결국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확보한 계약들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점차 외부 자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키워 재무 구조를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가능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실행력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통한 실적 개선과 재무구조 안정화, 이것이 DPRO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DPRO는 정말 높은 성장 잠재력과 동시에 아주 명확한 위험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월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위치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라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한 여정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과 재무 안정성 확보라는 험난한 과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기업이군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DPRO의 성장 스토리에 동참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 내재된 여러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적자나 경쟁 심화, 자금 조달 불확실성 등을 더 크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인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투자 결정은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내려야 하는 거니까요. 오늘 DPRO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거시 환경부터 산업 구조, 내부 역량, 재무 상태, 그리고 시장 평가까지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면 DPRO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큰 틀은 잡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스스로 좀 더 탐구해 보시거나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DPRO의 성장은 상당 부분 미국 정부의 국방계약이나 자국 산업보호정책 같은 외부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동력이었죠. 그렇다면 만약에요, 가정이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완화된다거나 혹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훨씬 더 자금력과 규모가 큰 기존의 거대 방산업체들이 DPRO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특정 틈새 드론 시장, 예를 들어 소형 정찰 드론이나 특수 임무용 드론 시장에서 갑자기 더 공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DPRO의 성장 전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외부 환경이 예상과 다르게 변했을 때의 시나리오군요. 네, 현재 DPRO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예를 들어 기술력이나 미군과의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이러한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나 거대 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앞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을지 혹은 오히려 취약점을 드러내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DPRO의 최신 뉴스나 분기별 실적 발표 내용, 또 경쟁사들의 움직임,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변화 등을 꾸준히 추적하시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시는 것이 이 기업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 위기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변화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